더 나은 내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부모의 마인드로 초조한 내면의 목소리를 보듬어 주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습관적 도피를 통해 회피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마주하자. 비이성적인 행동을 바로잡는 법을 배워 내 안에 존재하는 어린 아이를 이해하자. 나와 타인 모두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하면 길을 가로막던 걸림돌들도 위로 향하는 계단이 되어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양현진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지은 이는 류시안, 옮긴 이는 원영경, 발행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류시안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석 박사 과정을 밟은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33가지 심리 습관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심리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부족한 자기애가 우리를 정서적 협박에 휘둘리게 한다. 당신은 정서적 협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물론 납치를 당하거나 공갈 협박에 시달리는 것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와 당신 모두 또 다른 형식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금도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목숨을 욕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아픔과 죄책감을 안기고 좋았던 기분을 순식간에 시궁창에 빠뜨리기도 한다. 넌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내 부탁을 거절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무시할 수가 있어?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확 죽어버릴 거야. 등등.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고 우리의 목을 비트는 거칠고 드센 손이 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정서적 협박이라고 부른다. 정서적 협박은 비정상적인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협박자는 항상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 압박, 침묵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등을 안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정서적 협박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협박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대우를 당연시하게 된다. 시쳇말로 협박이 먹히는 이유는 협박을 받는 사람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상황을 타협하고 상대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택한다. 왜? 보통 정서적 협박자들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숨 한 번으로 당장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예컨대 부모나 선생님, 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협박의 본질은 해당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있다. 가족관계, 고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고용관계에서도 정서적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의식하는 한 상대는 관계의 결렬을 무기로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한 상대는 우리를 조종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를 중시하는 착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협박은 남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게임 혹은 전략으로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연관이 있다. 어린 시절 나를 돌봐주고 항상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독립적 주체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신 나와 그 자신을 하나로 묶어 지나친 사랑을 쏟는 동시에 부채감을 안겨주었다면, 그래서 상대와 조금만 거리를 두거나 반항을 해도 이내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한 죄책감을 다시 상대와의 친밀도와 결부에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정서적 협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 자신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권력을 손에 쥐면 자신을 협박하던 누군가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정서적 협박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위협의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능동적 공격성이 높은 유형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처벌형 협박자다. 예컨대 이들은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아예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가 버릴 테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자해형 협박자다. 이들은 주로 지금 당장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또는 내 말대로 안 하면 콱 죽어버릴 거야 하는 식의 화법을 쓴다. 세 번째 유형은 책임 전가형 협박자다. 이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나 인과 관계가 부족한 일들을 무기로 내세우는데 선수다. 예를 들면, 봐,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랑 아빠가 싸우게 됐잖아. 오늘 내가 넘어져서 다친 건 어젯밤에 네 걱정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네 번째 유형은 피해자 코스프레형 협박자다. 책임 전가형 협박자와 유사하지만 이들은 주로 원망의 형식을 빌려 소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 우회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협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온전히 듣는 이의 몫이다. 예컨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자식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니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지. 애들이 날 안중에도 두지 않는 건 전부 내 잘못이야. 다섯 번째 유형도 도덕성 강요형 협박자다. 이들은 온갖 도덕적 관념을 입에 달고 산다. 부모님 연세도 있는데 그분들 생각도 해야지. 네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지. 애써 키워놨더니 부모님을 떠나 그 멀리서 일을 구하겠다고? 돌아와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잖아. 곁에 있어드리는 게 효도야, 안 그래? 우리 사회에서는 이같이 정서적 협박을 가하고 또 협박을 받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 탓에 다들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 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부부 또는 연인, 부침성 좋은 친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직원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 역할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특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에 이를 빌미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더 나아가 서로 간의 관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의식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서적 협박이라는 덫에 빠뜨리고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적 협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에 따라 민감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 정서적 협박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방법은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하기도 한 첫 번째는 정서적 협박자와 이치를 논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치가 아니라 정을 앞세운 사고 방식과 설득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이치를 따져 그들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에 이미 오랫동안 협박에 시달려 왔다면 먼저 자신의 관성적 사고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서둘러 반응을 보이지 말고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며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한마디로 자신감과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잘 지낼 줄 알아야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억울함을 감내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당신이 믿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도 아닐 뿐더러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어쩌면 그 다음 세대에까지 상처를 안길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협박자를 대할 때는 반드시 정서적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상대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 상대의 자극과 고육책과 지탄과 억지에도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며 협박자의 공격이 완화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다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눠 나도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실 정서적 협박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과 같다. 그 때문에 이를 끊어내는 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악순환에도 연결고리가 있게 마련이다.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원칙과 경계가 파고들 틈 없이 견고하다면 상대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가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집착의 굴레를 씌울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어 라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정서적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우리로부터 정서적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와 가장 가깝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빗나간 사랑에 자신을 가둬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협박은 내적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내게 중요한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테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함께 손을 잡고 맞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라.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대학 시절 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공연계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연기자였다. 즉흥 연기며 상황극 수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가르쳐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연기법이었다. 그중 하나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으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메소드 연기가 그것이다. 예컨대 실제로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신을 연기해야 할 때 자신의 과거에서 유사 상실의 경험을 끄집어냈다면,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의 감정을 소환해 관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는 메소드 연기에 해당한다. 바퀴벌레가 자신의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상상으로 악당의 습격에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면 이 또한 메소드 연기다. 다른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대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허공에 주먹을 날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몸짓으로 진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원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지만 외적인 동작으로 마음에 불을 지펴 연기하는 것이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과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은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검은 상자를 집어 던지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다.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 점점 화가 난 나는 주변에 있던 검은 상자를 연달아 3개나 망가뜨렸다. 이에 선생님은 내가 확실히 분노를 표현하긴 했지만 자제력을 잃은 연기라고 평가했다. 인정한다. 나는 확실히 자제력을 잃었다. 그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게 너무 몰입했던 걸까? 무대에서 몰입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 동작들이 원래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한 걸까? 훗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당시의 내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발사는 감정을 삭히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재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일반적 상식에서 조금은 벗어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에 그저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감정적 동작도 결국 그에 상응하는 내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연기 수업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행동과 감정의 상호 관계는 일찍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주목한 바이다. 이는 100여 년 전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말에도 알 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던 행동이 감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행동과 감정, 감정과 행동이 상호적 관계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후 행동 심리학이 유행하면서 꽤 오랫동안 서양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장된 일방적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발산으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파생되었다. 즉, 분노가 치밀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깨부수는 등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감정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게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을 더 감정적으로 만들기 일쑤였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다. 감정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마냥 감정을 억눌러서도 또 마냥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떠한 일에 분노를 느끼면
그 감정을 쉬이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일들을 곱씹느라 잠과 입맛까지 달아나는가, 혹은 스스로 느끼기에 분노가 넘쳐 좀처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무례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 잦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분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나름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 호흡이다. 숨을 깊게 들이쉰 다음 이를 천천히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횡격막 아래에 부포한 미주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교감 신경에 영향을 주어 흥분된 교감 신경을 가라앉히고 심장 박동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러한 느낌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간단한 팁을 공유하자면, 일단 누워라. 사람은 누워서 호흡할 때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니까 말이다. 잔뜩 화가 났는데 누울 공간이 없다면 긴장과 이완의 기술을 활용해 봐도 좋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 그 감각을 느낀 다음 손에 힘을 풀어 이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얼굴처럼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도 좋다. 예를 들면 이를 앙물고 얼굴을 잔뜩 구겼다가 하품을 하듯 입을 크게 벌리며 표정을 푸는 식으로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오롯이 느끼면 된다. 스스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 있다는 상상을 해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니는 느낌은 어떠한가? 바다를 싫어한다면 그럼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산이나 숲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차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불난데 기름을 끼얹지 않으려면 불만을 표현하되 과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는 말아야 한다. 분노는 결국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다. 반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내겐 마냥 명랑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다. 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그리 태평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사람을 잘 믿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거울을 보며 웃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며 열심히 웃다 보면 어느새 안면 근육들이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어 있다며, 그런 다음에는 온종일 그 미소를 잃지 말자고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고 말했다. 그녀의 근육이 마음속 감정을 움직여 즐겁다는 정보가 신체를 통해 다시 대뇌로 되돌아가면서 점차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 내가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사실은 하나다.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수호할 수도, 부당한 대우의 반발에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절제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단의 선배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의 말로 이 장을 가름하고자 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노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남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일종의 자각이요, 정의감이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 긍정이다. 내 친구 샤오위는 다이어트 중이다. 그녀에게는 마음 따뜻한 좋은 친구가 있는데 샤오위에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함께 운동 가자며 종종 그녀를 불러내곤 했다. 그러나 샤오위는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하며 말했다. 운동? 됐어. 나 운동신경 완전 꽝이거든.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반속임수로 샤오위에를 꿰어내 함께 피트니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스트리트 댄스 수업을 받으러 가는데 성공했다. 피트니스 센터는 매우 떠들썩했고 교실 안에는 케이팝 뮤직비디오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미남 미녀들이 가득했다. 음악이 재생되자 수강생들은 모두 빠르게 율동을 시작했다. 샤오위에만 빼고. 그녀는 마치 한밤중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고 놀란 사슴처럼 눈을 멀뚱대며 제자리에 서 있었다. 첫 번째 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샤오위에는 교실을 뛰쳐나왔다. 친구는 그녀를 쫓아나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샤오위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나 운동신경이라고는 없다니까. 샤오위에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는 경험으로 학습한 무력감으로 저도 모르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조금씩 무력감을 받아들여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심지어 상황을 바꿀 기회가 와도 난 못해라며 포기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된 경험으로 학습된 무력감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샤오위에의 친구는 그녀와 함께 피트니스 센터를 나와 커피숍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샤오위에는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 또래 친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던 그녀는 왠지 모르게 엉성한 자세 때문인지 체육 시간마다 선생님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했다. 덩치는 그렇게 좋은 녀석이 어쩜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니? 보기엔 딱 운동부 선수인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샤오위에는 농구를 참 좋아했고 슛도 꽤 잘 넣는 편이라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운동신경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운동신경이 없다고 말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게 되었고 그 후부터 습관적으로 모든 운동을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으니 운동 자체가 어색해졌음은 물론이다. 이에 어쩌면 당신은 샤오위에가 너무 쉽게 운동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몇 번의 좌절 끝에 중도 포기를 선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사람 대다수는 단순히 몇 차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정적 압력을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친구나 가족에게 비하와 비웃음을 당해왔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놀기 좋아한다고, 너 그렇게 놀다가는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인생 망하는 거라고 라는 소리를 들었거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어쩜 그렇게 멍청하니 라고 혼이 나며 자라왔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아이가 투지를 불태워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종의 자극요법으로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런 의도를 알 리가 없다. 그저 이를 진심으로 여기며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도록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자신이 멍청하고 바보 같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평생 학업 성취나 성공과는 무관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여러 번의 시도 후 좌절 속에서 배움을 얻어 진정으로 성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당신은 살면서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원래 그렇지 뭐 라는 생각 때문에 삶의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아내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되는가? 과거 당신을 깎아내리며 당신을 틀 안에 가둬두었던 사람은 이미 곁에 없는데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대마왕을 물리치려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그러고는 조금씩 자신의 능력을 키워 좌절감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대뇌가 우리의 행동을 성공의 결과로 전환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행동 심리학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되 적절한 자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되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도 말고 꾸준하게 끝까지 목표를 완수하자. 물론 자신의 진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건은 노력엔 반드시 결과가 따르며 아무리 작은 결과라 할지라도 자신을 다독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조금 더 노력하면 점점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학습된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 또는 주변의 친구가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 부정하는 말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며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능력과 자신감 모두 높아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샤오 위에처럼 말이다. 그녀에겐 정말 운동 신경이 없었을까? 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하루는 그녀의 친구가 선물을 들고 샤오 위에의 집에 찾아왔다. 그 선물은 바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스트리트 댄스 추는 법이라는 동영상 강의였다. 그녀는 샤오 위에와 함께 거실을 청소해 활동 공간을 만든 다음 영상을 틀어놓고 첫 번째 동작부터 각 동작을 20번씩 연습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샤오 위에에게 말했다. 봐, 손발을 그렇게 잘 움직이는데 운동 신경이 없기는. 스트리트 댄스를 추든 농구를 하든 일을 하든 인간 관계를 맺든 인생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꼭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무력감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두르지도 화내지도 말자.
걸음을 늦추고 심호흡을 하자. 그리고 좋은 친구를 찾아 서로 격려하자. 그러면 더 나은 내가 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을 따르되 머리를 써라. 무언가를 좋아하는 데에는 이성적인 이유도 감성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때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될 때도 없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이중 과정 모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고 패턴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가 말하는 두 가지 사고 패턴이란 느낌이나 과거의 경험에 치우쳐 직관과 감정에 기대 판단을 하는 시스템 1과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과 비교 및 계산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 2를 말한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대뇌가 이를 하나로 합쳐 선택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추운 겨울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친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 근처에는 두 곳의 음식점이 있다. 하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다른 하나는 거리가 꽤 되는 곳에 있는 전골집인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이때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두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가격대와 거리, 당시의 교통 상황 등을 비교하며 열심히 시스템 2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물론 시스템 1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친구와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파스타를 먹는 상상을 해보고 다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가운데 두고 뜨끈한 수육 전골을 먹는 상상도 해본다. 그리고 이내 당신과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결정을 내린다. 이런 날씨에는 전골이지. 하지만 택시는 도통 잡히질 않고 갑자기 살을 내는 바람까지 불어온다면 두 사람은 옷깃에 얼굴을 파묻으며 무언의 눈빛을 교환하고는 서둘러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렇다면 이는 이성적인 결정일까? 감성적인 결정일까? 양자에 모두 해당한다. 결정을 내릴 땐 항상 이렇다. 대뇌뿐만 아니라 온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신호를 보낸다. 배가 고플 때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시스템 2가 여러 분석을 통해 밥대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이성적인 되뇌를 통해서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온전히 이성이 기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번거로운 일일지 모른다. 의학계에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다.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대뇌에서 각 시스템의 의견을 조합하는 안화전두 피질이 손상되었다. 몸이 회복된 후 환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사고 후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관을 제대로 종합하지 못해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결정을 내리는 모든 순간이 복잡해졌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느라 세부 사항들로 머리가 꽉 차다 보니 정작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온종일 소파에만 주저앉게 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느낌이라는 것이 두뇌 활동을 돕는 약어라고 말한다. 과거의 경험과 연상, 그리고 온갖 복잡한 정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말로 할 수 없는 호불호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실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결정을 돕는다. 영어의
Follow your heart 라는 말이 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애써 자신의 직감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각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다. 느낌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우리는 대개 이를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우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대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품해야겠다고 모종의 암시를 하고 스스로를 일깨워서일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암시와 알림이 숨어 있다. 예컨대 너무 많아 무심코 지나치는 광고판이며 LED 전광판, 포스터, 전단지 등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로 이런 암시와 알림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어느 옷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정말 미학적으로 예뻐서 그 옷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일까? 아니면 최근 잡지나 인터넷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을 통해 자주 봐왔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 걸까?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친구 또는 새로운 노래 등을 자주 접할수록 이를 좋아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른다. 새로운 트렌드 역시 이런 현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구매할 때 그저 미적인 부분과 기능만을 고려했다면 소위 패션 산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갑자기 어떤 일에 열광하게 되는 걸까? 정말 그 대상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 요컨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좀 더 자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자신의 구매 행위가 주변의 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런 느낌은 어디서 왔을까? 라고 수시로 자문해 봐도 좋다. 이는 결코 마음의 소리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마음의 소리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감정 및 느낌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연습 방법은 일기를 쓸 때 결정을 내린 순간의 사고 과정과 마음속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후 키워드만 입력하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감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머리를 써서 직관에 자각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자.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왜 좋아? 라고 물을 때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이 어깨를 으쓱이며 그냥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은 이미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전체 33가지 심리 습관 중에서 4가지 심리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도 재밌고 유익한 심리 습관들이 많아서 직접 구매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심리 습관을 통해 일상 속의 작은 성공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부족한 자기애가 우리를 정서적 협박에 휘둘리게 한다. 당신은 정서적 협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물론 납치를 당하거나 공갈 협박에 시달리는 것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나와 당신 모두 또 다른 형식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금도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목숨을 욕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아픔과 죄책감을 안기고 좋았던 기분을 순식간에 시궁창에 빠뜨리기도 한다. 넌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내 부탁을 거절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무시할 수가 있어?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확 죽어버릴 거야. 등등.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고 우리의 목을 비트는 거칠고 드센 손이 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정서적 협박이라고 부른다. 정서적 협박은 비정상적인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협박자는 항상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 압박, 침묵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등을 안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정서적 협박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협박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대우를 당연시하게 된다. 시쳇말로 협박이 먹히는 이유는 협박을 받는 사람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상황을 타협하고 상대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택한다. 왜? 보통 정서적 협박자들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숨 한 번으로 당장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예컨대 부모나 선생님, 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협박의 본질은 해당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있다. 가족관계, 고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고용관계에서도 정서적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의식하는 한 상대는 관계의 결렬을 무기로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한 상대는 우리를 조종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를 중시하는 착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협박은 남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게임 혹은 전략으로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연관이 있다. 어린 시절 나를 돌봐주고 항상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독립적 주체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신 나와 그 자신을 하나로 묶어 지나친 사랑을 쏟는 동시에 부채감을 안겨주었다면 그래서 상대와 조금만 거리를 두거나 반항을 해도 이내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한 죄책감을 다시 상대와의 친밀도와 결부에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정서적 협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 자신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권력을 손에 쥐면 자신을 협박하던 누군가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정서적 협박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위협의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능동적 공격성이 높은 유형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처벌형 협박자다. 예컨대 이들은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아예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가 버릴 테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자해형 협박자다. 이들은 주로 지금 당장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또는 내 말대로 안 하면 콱 죽어버릴 거야 하는 식의 화법을 쓴다. 세 번째 유형은 책임 전가형 협박자다. 이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나 인과 관계가 부족한 일들을 무기로 내세우는데 선수다. 예를 들면 봐,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랑 아빠가 싸우게 됐잖아. 오늘 내가 넘어져서 다친 건 어젯밤에 네 걱정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네 번째 유형은 피해자 코스프레형 협박자다. 책임 전가형 협박자와 유사하지만 이들은 주로 원망의 형식을 빌려 소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 우회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협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온전히 듣는 이의 몫이다. 예컨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자식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니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지. 애들이 날 안중에도 두지 않는 건 전부 내 잘못이야. 다섯 번째 유형도 도덕성 강요형 협박자다. 이들은 온갖 도덕적 관념을 입에 달고 산다. 부모님 연세도 있는데 그분들 생각도 해야지. 네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지. 애써 키워놨더니 부모님을 떠나 그 멀리서 일을 구하겠다고. 돌아와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잖아. 곁에 있어드리는 게 효도야, 안 그래? 우리 사회에서는 이같이 정서적 협박을 가하고 또 협박을 받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 탓에 다들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 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부부 또는 연인, 부침성 좋은 친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직원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 역할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특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에 이를 빌미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더 나아가 서로 간의 관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의식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서적 협박이라는 덫에 빠뜨리고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적 협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에 따라 민감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 정서적 협박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하기도 한 첫 번째는 정서적 협박자와 이치를 논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치가 아니라 정을 앞세운 사고 방식과 설득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이치를 따져 그들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에 이미 오랫동안 협박에 시달려 왔다면 먼저 자신의 관성적 사고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서둘러 반응을 보이지 말고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며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한마디로 자신감과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잘 지낼 줄 알아야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억울함을 감내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당신이 믿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도 아닐 뿐더러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어쩌면 그 다음 세대에까지 상처를 안길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협박자를 대할 때는 반드시 정서적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상대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 상대의 자극과 고육책과 지탄과 억지에도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며 협박자의 공격이 완화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다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눠 나도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실 정서적 협박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과 같다. 그 때문에 이를 끊어내는 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악순환에도 연결고리가 있게 마련이다.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원칙과 경계가 파고들 틈 없이 견고하다면 상대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가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집착의 굴레를 씌울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어 라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정서적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우리로부터 정서적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와 가장 가깝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빗나간 사랑에 자신을 가둬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협박은 내적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내게 중요한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테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함께 손을 잡고 맞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라.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대학 시절 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공연계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연기자였다. 즉흥 연기며 상황극 수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가르쳐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연기법이었다. 그중 하나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으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메소드 연기가 그것이다. 예컨대 실제로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신을 연기해야 할 때 자신의 과거에서 유사 상실의 경험을 끄집어냈다면,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의 감정을 소환해 관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는 메소드 연기에 해당한다. 바퀴벌레가 자신의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상상으로 악당의 습격에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면 이 또한 메소드 연기다. 다른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대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허공에 주먹을 날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몸짓으로 진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원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지만 외적인 동작으로 마음에 불을 지펴 연기하는 것이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과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은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검은 상자를 집어 던지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다.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 점점 화가 난 나는 주변에 있던 검은 상자를 연달아 3개나 망가뜨렸다. 이에 선생님은 내가 확실히 분노를 표현하긴 했지만 자제력을 잃은 연기라고 평가했다. 인정한다. 나는 확실히 자제력을 잃었다. 그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게 너무 몰입했던 걸까? 무대에서 몰입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 동작들이 원래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한 걸까? 훗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당시의 내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발사는 감정을 삭히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재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일반적 상식에서 조금은 벗어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에 그저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감정적 동작도 결국 그에 상응하는 내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연기 수업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행동과 감정의 상호 관계는 일찍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주목한 바이다. 이는 100여 년 전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말에도 알 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던 행동이 감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행동과 감정, 감정과 행동이 상호적 관계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후 행동 심리학이 유행하면서 꽤 오랫동안 서양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장된 일방적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발산으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파생되었다. 즉, 분노가 치밀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깨부수는 등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감정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게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을 더 감정적으로 만들기 일쑤였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다. 감정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마냥 감정을 억눌러서도 또 마냥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떠한 일에 분노를 느끼면 그 감정을 쉬이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일들을 곱씹느라 잠과 입맛까지 달아나는가? 혹은 스스로 느끼기에 분노가 넘쳐 좀처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무례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 잦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분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나름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 호흡이다. 숨을 깊게 들이쉰 다음 이를 천천히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횡격막 아래에 부포한 미주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교감 신경에 영향을 주어 흥분된 교감 신경을 가라앉히고 심장 박동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러한 느낌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간단한 팁을 공유하자면 일단 누워라. 사람은 누워서 호흡할 때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니까 말이다.
잔뜩 화가 났는데 누울 공간이 없다면 긴장과 이완의 기술을 활용해 봐도 좋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 그 감각을 느낀 다음 손에 힘을 풀어 이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얼굴처럼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도 좋다. 예를 들면 이를 앙 물고 얼굴을 잔뜩 구겼다가 하품을 하듯 입을 크게 벌리며 표정을 푸는 식으로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오롯이 느끼면 된다. 스스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 있다는 상상을 해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니는 느낌은 어떠한가? 바다를 싫어한다면 그럼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산이나 숲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차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불난데 기름을 끼얹지 않으려면 불만을 표현하되 과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는 말아야 한다. 분노는 결국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다. 반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내겐 마냥 명랑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다. 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그리 태평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사람을 잘 믿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거울을 보며 웃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며 열심히 웃다 보면 어느새 안면 근육들이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어 있다며 그런 다음에는 온종일 그 미소를 잃지 말자고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고 말했다. 그녀의 근육이 마음속 감정을 움직여 즐겁다는 정보가 신체를 통해 다시 대뇌로 되돌아가면서 점차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 내가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사실은 하나다.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수호할 수도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절제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단의 선배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의 말로 이 장을 가름하고자 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노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남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일종의 자각이요, 정의감이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 긍정이다. 내 친구 샤오위는 다이어트 중이다. 그녀에게는 마음 따뜻한 좋은 친구가 있는데 샤오위에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함께 운동 가자며 종종 그녀를 불러내곤 했다. 그러나 샤오위는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하며 말했다. 운동? 됐어. 나 운동신경 완전 꽝이거든.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반속임수로 샤오위에를 꿰어내
함께 피트니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스트리트 댄스 수업을 받으러 가는데 성공했다. 피트니스 센터는 매우 떠들썩했고 교실 안에는 K-팝 뮤직비디오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미남 미녀들이 가득했다. 음악이 재생되자 수강생들은 모두 빠르게 율동을 시작했다. 샤워 위에만 빼고. 그녀는 마치 한밤중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고 놀란 사슴처럼 눈을 멀뚱대며 제자리에 서 있었다. 첫 번째 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샤워 위에는 교실을 뛰쳐나왔다. 친구는 그녀를 쫓아나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샤워 위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나 운동신경이라고는 없다니까. 샤오 위에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는 경험으로 학습한 무력감으로 저도 모르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조금씩 무력감을 받아들여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심지어 상황을 바꿀 기회가 와도 난 못해라며 포기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된 경험으로 학습된 무력감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샤워 위에의 친구는 그녀와 함께 피트니스 센터를 나와 커피숍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샤워 위에는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 또래 친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던 그녀는 왠지 모르게 엉성한 자세 때문인지 체육 시간마다 선생님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했다. 덩치는 그렇게 좋은 녀석이 어쩜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니? 보기엔 딱 운동부 선수인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샤오 위에는 농구를 참 좋아했고 슛도 꽤 잘 넣는 편이라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운동신경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운동신경이 없다고 말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게 되었고 그 후부터 습관적으로 모든 운동을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으니 운동 자체가 어색해졌음은 물론이다. 이에 어쩌면 당신은 샤오 위에가 너무 쉽게 운동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몇 번의 좌절 끝에 중도 포기를 선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사람 대다수는 단순히 몇 차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정적 압력을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친구나 가족에게 비하와 비웃음을 당해왔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놀기 좋아한다고 너 그렇게 놀다가는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인생 망하는 거라고 라는 소리를 들었거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어쩜 그렇게 멍청하니 라고 혼이 나며 자라왔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아이가 투지를 불태워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종의 자극요법으로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런 의도를 알 리가 없다. 그저 이를 진심으로 여기며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도록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자신이 멍청하고 바보 같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평생 학업 성취나 성공과는 무관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여러 번의 시도 후 좌절 속에서
배움을 얻어 진정으로 성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당신은 살면서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원래 그렇지 뭐 라는 생각 때문에 삶의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아내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되는가? 과거 당신을 깎아내리며 당신을 틀 안에 가둬두었던 사람은 이미 곁에 없는데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대마왕을 물리치려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그러고는 조금씩 자신의 능력을 키워 좌절감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대뇌가 우리의 행동을 성공의 결과로 전환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행동 심리학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되 적절한 자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되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도 말고 꾸준하게 끝까지 목표를 완수하자. 물론 자신의 진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건은 노력엔 반드시 결과가 따르며 아무리 작은 결과라 할지라도 자신을 다독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조금 더 노력하면 점점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학습된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 또는 주변의 친구가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 부정하는 말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며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능력과 자신감 모두 높아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샤오 위에처럼 말이다. 그녀에겐 정말 운동 신경이 없었을까? 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하루는 그녀의 친구가 선물을 들고 샤오 위에의 집에 찾아왔다. 그 선물은 바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스트리트 댄스 추는 법이라는 동영상 강의였다. 그녀는 샤오 위에와 함께 거실을 청소해 활동 공간을 만든 다음 영상을 틀어놓고 첫 번째 동작부터 각 동작을 20번씩 연습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샤오 위에에게 말했다. 봐, 손발을 그렇게 잘 움직이는데 운동 신경이 없기는. 스트리트 댄스를 추든 농구를 하든 일을 하든 인간 관계를 맺든 인생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꼭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무력감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두르지도 화내지도 말자. 걸음을 늦추고 심호흡을 하자. 그리고 좋은 친구를 찾아 서로 격려하자. 그러면 더 나은 내가 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을 따르되 머리를 써라. 무언가를 좋아하는 데에는 이성적인 이유도 감성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때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될 때도 없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이중 과정 모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고 패턴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가 말하는 두 가지 사고 패턴이란 느낌이나 과거의 경험에 치우쳐 직관과 감정에 기대 판단을 하는 시스템 1과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과 비교 및 계산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 2를 말한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대뇌가 이를
하나로 합쳐 선택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추운 겨울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친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 근처에는 두 곳의 음식점이 있다. 하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다른 하나는 거리가 꽤 되는 곳에 있는 전골집인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이때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두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가격대와 거리, 당시의 교통 상황 등을 비교하며 열심히 시스템 2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물론 시스템 1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친구와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파스타를 먹는 상상을 해보고 다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가운데 두고 뜨끈한 수육 전골을 먹는 상상도 해본다. 그리고 이내 당신과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결정을 내린다. 이런 날씨에는 전골이지. 하지만 택시는 도통 잡히질 않고 갑자기 살을 내는 바람까지 불어온다면 두 사람은 옷깃에 얼굴을 파묻으며 무언의 눈빛을 교환하고는 서둘러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렇다면 이는 이성적인 결정일까, 감성적인 결정일까? 양자에 모두 해당한다. 결정을 내릴 땐 항상 이렇다. 대뇌뿐만 아니라 온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신호를 보낸다. 배가 고플 때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시스템 2가 여러 분석을 통해 밥대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이성적인 되뇌를 통해서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온전히 이성이 기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번거로운 일일지 모른다. 의학계에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다.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대뇌에서 각 시스템의 의견을 조합하는 안화전두 피질이 손상되었다. 몸이 회복된 후 환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사고 후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관을 제대로 종합하지 못해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결정을 내리는 모든 순간이 복잡해졌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느라 세부 사항들로 머리가 꽉 차다 보니 정작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온종일 소파에만 주저앉게 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느낌이라는 것이 두뇌 활동을 돕는 약어라고 말한다. 과거의 경험과 연상, 그리고 온갖 복잡한 정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말로 할 수 없는 호불호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실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결정을 돕는다. 영어에 Follow your heart라는 말이 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애써 자신의 직감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각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다. 느낌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우리는 대개 이를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우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대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품해야겠다고 모종의 암시를 하고 스스로를 일깨워서일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암시와 알림이 숨어 있다. 예컨대 너무 많아 무심코 지나치는 광고판이며 LED 전광판, 포스터, 전단지 등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로 이런 암시와 알림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어느 옷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정말 미학적으로 예뻐서 그 옷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일까? 아니면 최근 잡지나 인터넷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을 통해 자주 봐왔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 걸까?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친구 또는 새로운 노래 등을 자주 접할수록 이를 좋아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른다. 새로운 트렌드 역시 이런 현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구매할 때 그저 미적인 부분과 기능만을 고려했다면 소위 패션 산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갑자기 어떤 일에 열광하게 되는 걸까? 정말 그 대상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 요컨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좀 더 자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자신의 구매 행위가 주변의 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런 느낌은 어디서 왔을까? 라고 수시로 자문해 봐도 좋다. 이는 결코 마음의 소리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마음의 소리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감정 및 느낌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연습 방법은 일기를 쓸 때 결정을 내린 순간의 사고 과정과 마음속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후 키워드만 입력하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감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머리를 써서 직관에 자각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자.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왜 좋아? 라고 물을 때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이 어깨를 으쓱이며 그냥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은 이미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전체 33가지 심리 습관 중에서 4가지 심리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도 재밌고 유익한 심리 습관들이 많아서 직접 구매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심리 습관을 통해 일상 속의 작은 성공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